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한 모텔 앞이었다. 아내는 망설임조차 없이 남자와 함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낯설고 차가웠으며 내가 알던 지난 세월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은 허무하게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 장면을 본 나는 숨이 막혀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사랑이라고 불렀던 세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 같았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며들고 있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낯선 통화, 이유 없는 외출, 그리고 점점 낯설어지는 웃음. 의심과 불안은 차곡차곡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장면으로 터져나왔다. 이 글은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세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를 그린 기록이다. 불륜이라는 차가운 진실 앞에서 사람의 민낯은 드러나고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배신을 견뎌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신이라면 그날 그 장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쉰을 훌쩍 넘긴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였기에 내가 이토록 혼란스러울 줄은 몰랐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도 조기 퇴직 후 집에 머물게 된 이후에도 언제나 아내와 두 아이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다. 남들처럼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 대학까지 무사히 보내며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다. 일상의 기쁨은 크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늙어가는 삶이 주는 잔잔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았다. 아내와 나는 특별할 것 없는 부부였다. 젊은 시절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고 서로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날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투는 일은 줄고 침묵과 배려가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 되었다. 나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평온하게 조용히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가 들면 취향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낌새는 점점 짙어졌다. 마치 물 위에 기름이 퍼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내의 외출 빈도였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말과 함께 집을 비우는 날이 부쩍 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싶어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있을 때조차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서 거의 내려놓지 않았고 늦은 밤까지 거실에서 웃음 섞인 통화를 이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 대화는 뚝 끊겼고 전화기는 탁자 위에 엎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야. 요즘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는 게 즐거워서. 하지만 그 말투엔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자연스레 대화 주제를 이어가고 상대에 대한 얘기를 꺼냈겠지만 요즘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다. 불안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커져만 갔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던 중 냉장고를 열었는데 늘 아내가 챙겨두던 된장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평소 장을 보는 건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고 나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뿌리 깊은 법이다. 하지만 왠지 그날은 내가 직접 장을 보고 싶어졌다. 간식거리도 좀 사고 바람도 쐴 겸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길. 맞은편 골목 끝에 있는 북카페 안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두세 번 확인한 후에야 확신했다. 아내였다. 그런데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떠들썩하거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쥐고 있었고 그 맞은편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말끔한 재킷 차림,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딱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 그냥 지나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모임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둘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걸까? 결국 나는 문을 밀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가 나를 먼저 발견했다. 잠깐의 놀람, 그리고 미묘한 불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해? 나는 그녀의 뒤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훑어보며 짧게 대답했다.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 아, 그렇구나. 장은 잘 봤어? 평소라면 스스럼없이 이어졌을 대화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나는 끝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도서관 강연에서 알게 된 분이야.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얘기도 잘 통하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연습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설명 하나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엔 지금 이 장면은 너무도 선명하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 나 먼저 갈게. 그녀는 여느 때처럼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 집에서 봐. 나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감각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어쩌면 정말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장면은 그 단어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저녁 무렵, 아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옷을 갈아입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내가 마트에서 사온 된장을 고자 환한 얼굴로 말했다. 된장 잘 샀네. 안 그래도 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내 목소리에는 무심함과 차가움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그걸 눈치챈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얼굴을 살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장난 섞인 어조로 말했다.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낮에 있었던 일, 내가 뭐 해명이라도 해야 돼?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낮에 북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 정말 그냥 친구야?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 설마 또 오해하는 거야? 나는 곧장 부정하지도 않았고 무턱대고 몰아세우지도 않았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요즘 자주 나가고 통화할 때도 조심스러워 보이니까. 아내는 피식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나도 이제 사람 좀 만나고 싶을 뿐이야. 나이 들수록 대화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 그 말이 일면 이해는 됐지만 내 안에 쌓여가는 의심까지 지우기엔 부족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도 굳이 둘이서 따로 만날 필요가 있어? 이번엔 아내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잖아. 게다가 그분도 가정 있는 분이야. 괜한 생각하지 마. 그녀의 말은 또박또박 잘 짜인 대답처럼 들렸다. 어딘지 모르게 사전에 준비된 문장을 읊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겠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된장을 냉장고에 넣은 뒤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부어기를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는지조차 중요치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무언가 가슴속에 걸리는 감정이 고여 있었다. 지금 내가 들은 대답은 그저 논리적으로 맞춰진 이야기일 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남자와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그 물음은 점점 확신처럼 굳어져 갔다. 며칠 후 이른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아내는 옷장을 뒤적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립스틱 색을 고르는 모습엔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단지 외출 준비라고 보기엔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무심한 듯 물었다. 오늘 어디가? 그녀는 거울을 통해 나를 흘끔 바라보더니 되물었다. 왜? 또 의심하는 거야? 나는 바로 답했다. 아냐.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립스틱을 다듬며 말했다. 도서관 강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밥 먹고 카페 들렀다가 저녁쯤 들어올게. 말은 매끄러웠고 표정에도 특별한 흔들림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글쎄, 아마 저녁 좀 늦게? 당신은 알아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는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겼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가벼웠고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의 한 식당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니 10여 명 남녀가 둥글게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도 그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스스로의 오해였나 싶어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식당을 지나 근처 서점에 들렀고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고요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였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엔 며칠 전 북카페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있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아내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눈빛은 내가 알던 그녀의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따뜻하고 생기 있는 마치 첫사랑을 대하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랐던 나의 희망은 그 한 장면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 순간 내 걸음은 멈춰섰다. 몇 걸음 더 내디뎌야 했지만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은 거세게 요동쳤고 숨은 턱끝에서 막혀버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상 그 자체였다. 그녀와 그 남자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말없이 걸으며도 그들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엔 내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서려 있었다. 남자가 무언가를 속삭이듯 건넸고 아내는 어깨를 기울이며 웃었다. 그 눈빛은 내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몇 분 후 그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한 모텔 앞. 그 광경은 내 모든 정신을 무너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세상의 소리가 멎었다. 모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아내는 망설임 하나 없이 문을 밀고 그 남자와 함께 안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은 차가웠다. 한때 내 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식탁을 마주하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인연, 늙어가더라도 함께일 거라 믿었던 사람, 내 세월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다른 남자의 옆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숨을 쉬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들이마실 수 없었다. 심장은 돌처럼 가라앉아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밑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모텔 간판의 네온사인은 서늘하게 반짝이며 나를 조롱하듯 눈부셨다. 그 불빛은 내가 쌓아온 삶을 부서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겨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고요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언제나 익숙했던 TV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소파에 앉은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말을 잃었다기보다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정신은 맑아졌다. 울분은 있었지만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소리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 오히려 내가 손해일 뿐. 감정에 기대어 판단하는 순간 내게 남은 유일한 중심까지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면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지켜보겠다. 대신 반드시 확실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잡아낼 것이다.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평온한 얼굴로 들어섰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내 시선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깐 굳은 표정이 스쳤다. 아직 안 잤어? 응. 그냥 TV 좀 보다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욕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너무도 평온했지만 나는 이미 확신했다. 모텔로 함께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다. 울고 분노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매 순간 올라왔지만 모두 눌러 삼켰다. 이 모든 감정은 언젠가 증거와 함께 돌아올 결단의 순간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나는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그녀의 일정과 외출 패턴을 기록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 반복되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향이 배인 옷, 세탁기에 남겨진 블라우스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풍겼다. 가방 속에서 발견한 영수증엔 우리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 이름이 찍혀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차량이었다. 아내는 주로 택시를 탔지만 간혹 직접 운전하는 날도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녹음기를 차량 운전석 아래에 설치했다. 혹시라도 그 남자와의 대화가 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 며칠 후 녹음 파일을 확인하던 중 손끝이 얼어붙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당신이랑 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들리는 낮은 남자의 웃음소리. 그것은 모텔 앞에서 그녀와 함께 사라졌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듣기를 두려워했던 진실이 너무나도 선명한 형태로 내 귀에 꽂혔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바로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술 한잔하자는 말과 함께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았다. 잔을 몇 번 기울인 후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친구는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한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 그 말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말이 없었다. 가슴 속이 숫덩이처럼 눌려왔다. 친구는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을 거야. 그리고 깔끔히 끝낼 거다.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요즘엔 상간자 소송도 많으니까 감정적으로만 폭발하면 너만 다쳐. 끝까지 이성적으로 가야 해. 나는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무기력이 되고 무기력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 속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조용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지금 내게 남은 건 결단과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손에는 몇 주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 있었다. 차량 GPS 기록, 우리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고급 음식점의 영수증,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사진까지. 사진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내 손에 쥔 자료들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아무 말 없이 한 장씩 넘기던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론 서글펐다. 이게 충분하다는 말이 마치 우리가 함께한 30년의 세월을 부정하는 증명이 되어버린 듯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감정을 앞세울 수 없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그 현실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다. 며칠 후
나는 아내가 다시 화사하게 치장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붉은 립스틱, 은은한 향수, 평소보다 반톤 밝은 블라우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듯이. 나는 소리 없이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의 침묵 속에 내 안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나 왔어. 익숙한 말투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도 조심스러운 눈치가 엿보였다. 마치 아직 모르는 거겠지라는 불안과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속 조용히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켜고 준비해둔 사진을 띄운 채 조용히 테이블 위로 돌렸다. 그녀의 눈이 그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모텔 앞에서 그녀와 그 남자가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정확한 날짜, 시간, 위치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다. 두 눈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억눌린 분노까지 번졌다. 그러나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숨을 길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꽤 됐지. 내가 웃고 있을 때 난 속으로 썩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치 굴복하듯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정말 미안한 거야? 아니면 들킨 게 무서운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말 대신 고요함만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이혼하자.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간절히 말했다. 아니야, 제발. 이혼만은 정말이야. 그 사람하고는 다 끝낼게. 단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후회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음을 흘렸다. 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장면이 지워질 것 같아. 그 기억을 안고 내가 다시 너랑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녀는 눈물을 삼키듯 말했지만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이나 물었지. 그 남자 누구냐고. 그때마다 넌 뻔뻔하게 친구라고 했잖아. 계속 거짓말만 해온 사람하고 어떤 신뢰로, 어떤 부부로 살아가겠니?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겠어. 나는 더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상대였지만 그 모든 신뢰와 애정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준비해 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야. 더 이상 싸우지도 말고 미룰 것도 없어. 깔끔하게 끝내자. 그녀는 펜을 들듯 말듯 하다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혼 못해. 나는 멈칫했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깊게 숨을 내쉰 뒤 의자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바람 피우는 걸 내가 봤어. 내 목소리까지 녹음됐고 모텔 들어가는 장면도 다 찍혔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너도 알고 있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실수였어. 한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 난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남몰래 바람 피우고 들킬까봐 눈치 보면서 그렇게 계속 살자고? 그걸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니? 그러자 그녀는 뜻밖에도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동의 안 하면 당신도 강제로 이혼 못 시켜. 법적으로 나도 권리가 있어.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철저히 모든 것을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 앞에서도 끝까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려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더는 미련이 없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깊숙이. 이제 이 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부부라는 관계로서의 말다툼도 아니었다. 나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의 당사자가 되었고 이 싸움은 길고 고단하며 무자비할 거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감정 없이 맑았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 외도가 우리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는 걸 재판부 앞에서 증명하겠어. 그리고 그 남자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상간자 소송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 거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졌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떨렸다. 정말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어쩌면 내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한 짓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 겪은 수치, 잃어버린 신뢰. 그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해. 너도, 그리고 내 옆에 있었던 그 남자도. 그녀는 그제야 작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 흔들림조차 내게 연민을 일으키진 못했다. 나는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요구할 거야.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은 돈, 이 집, 통장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법대로 따질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내가 무너뜨린 가정의 무게를 끝까지 책임져. 그래야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 대신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고 집 안은 차갑게 식어갔다. 더는 우리가 살던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부부의 공간이 아닌 법정으로 향하는 회의적인 정적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였다. 적대하는 존재들, 싸움의 경계선 위에 선 낯선 사람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내와 그 남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준비된 증거들은 탄탄했다. 차량 GPS 기록, 모텔 출입 사진, 함께 있던 레스토랑의 영수증, 밤늦은 통화 녹취. 하나하나가 그녀의 외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들이었다. 법정에선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도, 눈물도, 후회도 통하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이 의미를 가졌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아내는 처음엔 버텼다. 재판부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울고 실수였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모든 말이 공허할 뿐이었다. 재판장은 그녀의 말보다 녹음기와 사진, 기록된 숫자들을 더 신뢰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 왔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녀의 태도에서 불성실함과 회피를 읽었다. 판사의 말투는 점점 단호해졌고 상황은 더욱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결국 조정기일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이혼에 합의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도장이 건네졌다. 나는 그 서류 위에 펜을 들고 조용히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잠시 숨조차 막혔다. 서류 한 장, 그 위에 찍힌 도장 하나. 우리가 함께했던 30년의 시간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감정은 복잡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렸지만 그것은 미련도 애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나를 옥죄어온 감옥에서 벗어난 기분. 나는 그날 서류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혼 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 사람의 소식은 이제 내 삶과 무관하다. 알 필요도 궁금할 이유도 없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아도
지나간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쉽게 내 귀에 흘러들었다.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남자의 아내가 마침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들, 모텔 앞 사진, 차량 GPS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진술서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도 넘어갔다고 했다. 진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분류는 또 다른 가정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당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회사 내에서도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소문은 순식간이었다. 조용히 퍼졌지만 그 여파는 컸다. 회의석상에서 그를 피하는 동료들이 하나둘 늘었고 점점 그의 자리는 좁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실수에 연민보다 경멸을 느꼈고 신뢰를 거둬들였다. 그토록 조심스럽게 몰래 즐겼던 관계의 끝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를 파멸시켰다. 그와 내 전 아내는 잠시 함께 지내보려 했던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도 서로를 의지해보려 했던 것일까?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서로의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며 시작한 관계에서 신뢰란 존재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연인이 되자 설렘은 곧 사라졌고 일상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을 것이다. 남자는 결국 먼저 그녀에게 연락을 끊었다. 주변에 남긴 그의 말은 이렇게 전해졌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가정을 버렸나? 아내는 그제야 진짜로 모든 걸 잃었다.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통장은 텅 비었고 함께 살던 집도 정리되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지냈고 지인들은 하나둘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예전엔 생일마다 연락 오던 친구들도 이제는 없었다. 아이들 역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듯 연락 한 통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뿐이었다.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감했을 것이다. 반면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물론 초반엔 공허했다. 30년의 시간은 짧지 않았다. 매일 함께했던 생활의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선뜻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엔 오히려 해방감이 찾아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흔들릴 필요도, 의심과 불안을 안고 잠들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다시 나에게 집중했다. 아침이면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오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한때 좋아했지만 미뤄두기만 했던 취미들도 다시 꺼내들었다. 기타 줄을 튕기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이기도 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혼자였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그곳엔 누구의 가식도 없었고 진짜 평온이 머물렀다. 어느 날 불 꺼진 집에 들어섰을 때 문득 느꼈다. 예전엔 그 적막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위로였다. 누군가의 거짓 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내 안의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번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랑을 해보고 싶다. 같이 밥을 먹고 날씨 얘기를 나누고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지만 지금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내 안의 평온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위로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결국 공평했다. 욕망은 찰나였고 그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녀와 그 남자는 모든 걸 잃었고 나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든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마주했고 그 끝에서 더 단단해졌으니까. 재판은 길고 지루했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내 손에 쥐어진 판결문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문장이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류 한 장.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30년 세월의 고통과 배신, 분노와 의심을 한 줄기 날숨처럼 정리해주는 듯했다. 나는 판결문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륜은 결코 개인의 그림자로만 끝나지 않는 죄다. 세상은 좁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몇 달 뒤 소문은 내 귀에 다시 닿았다. 그 남자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내가 법정에 제출했던 모텔 사진, 녹음 파일, 영수증, 진술서까지 그녀의 손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마침내 그는 자기 가족마저 지키지 못했다. 위자료와 함께 이혼 판결을 받았고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번지며 평판은 추락했다. 점점 고립된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을 피했다. 한순간의 욕망이 그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말이 너무나 적절했다. 아내의 삶은 더 참담했다. 처음엔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로를 의심하는 감정이 끝내 설렘을 집어삼켰고 남자는 자신이 잃은 것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먼저 등을 돌렸다. 남겨진 건 아내였다. 혼자가 된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 조용히 살아갔다.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돈은 빠르게 줄었고 집도 팔았다. 지인들은 불륜 사실이 퍼진 뒤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아이들마저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그녀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남은 건 이혼한 불륜녀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뿐이었다. 가끔은 생각해본다. 아내가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을까? 쌓인 불만을 핑계 삼아 도망치고 싶었을까? 그러나 이유가 뭐든 결과는 같았다. 배신은 순간이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따라붙었다. 물론 나 역시 상처가 없던 것은 아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단숨에 놓아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더는 거짓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혼 후의 삶은 낯설면서도 평온했다. 나는 아침마다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오래된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밤을 보냈다. 누군가의 전화를 의심하며 뒤척이던 밤 대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상처가 아닌 위로였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한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땐 다시 사랑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나는 내 안의 상처를 천천히 껴안고 있었고 그 시간을 차분히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결국 공평했다. 배신으로 얻은 스릴은 너무도 짧았고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다. 아내와 그 남자는 각자의 무너진 자리에서 쓰러졌고 나는 비록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거짓 웃음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반드시 더 강해진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